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강의 시간으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코스닥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코스닥의 반등폭이 더 컸는데 과연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남은 하반기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시는 오늘의 위원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위원님이실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강의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로 문의사항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딱 필요한 우리 위원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저희 서울경제TV의 아주 자랑스러운 수석 위원님이십니다. 이지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 우리 수석 위원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우리 이지환 수석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0082번에다가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저희 이지환 전문가님께서는 초록밴드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저희 이지환 수석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궁금하다 하시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초록밴드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석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저희가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지금 2주 연속이라서 블랙라벨 수석 위원님들을 거의 못 뵀어요. 강의 시간 말고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뵙는 기분인데 시장이 계속 안 좋았잖아요, 위원님. 어떻게 최근 시장 보셨고 오늘 시장은 어떻게 좀 해석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시장이 이제 굉장히 안 좋았다가 어제 오늘 이제 우리 시장 사실 이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어쨌든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 코스피 지수로 본다면 2,900선이 무너지지 않고 일단은 거기서 이제 지지를 받는 모습은 한숨을 이제 돌릴 수 있는 지점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시장의 분기점에서 왜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악재들이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오는지 이제 그 악재들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이제 좀 뜯어볼 필요가 있고 이게 과연 이제 일시적이냐 아니면 진짜 구조적으로 길게 갈 수 있냐 부분을 봐야지만 실제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제 대응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못하고가 아마 지금 내가 이제 어떤 주식시장에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사실 지금 시장은 단기적인 등락에 가격만 쫓아가다 보면은 거의 당하기 쉬운 장입니다. 사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오늘 시장이 이제 급반등은 나왔지만 사실 그동안 이제 급락이 컸던 종목들 위주고 그 매수의 주체는 전부 프로그램 매수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시세 연속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종목별로 꼭 따져봐야 되는 구간이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 시점 이후에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지만 그걸 피부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증시는 그렇거든요.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손으로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제 결국 손으로 갈 때쯤 되면 이미 이제 시장은 그 부분은 이제 지나가고 난 뒤인데 지금의 이제 정제 수급 구조를 보면 그런 현상들이 매해 반복되는 현상들이 역시 지금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우리 방송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런 이제 일률적인 그 흐름에서 좀 벗어나셔야지만 내가 이제 어려운 구간이나 시장이 좋을 때도 다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방송을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시기적절한 때에 우리 수석 위원님께서 나와주신 것 같습니다. 이 가격만 봐서는 계좌가 힘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이 증시 분기점, 저는 사실 분기점이라는 말만 들으면 좀 무섭거든요. 저만 빼고 주도주가 바뀌어 있을까 봐 좀 두려운데 시장 이야기를 오늘 꼼꼼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부터 볼까요? 먼저 이제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혹은 영향을 주고 있는 핵심 이슈들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들어와서 시장이 이제 급격히 지난 이틀간 이제 오늘 포함해서 상승 이전에 시장이 이제 조정을 좀 깊게 받을 때 최근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 폭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악재들의 단초가 일단 여기서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과하게 해석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까지 증시에 지금 반영이 좀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의 이제 폭등, 특히 이제 유가나 천연가스 등의 폭등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천연가스나 석탄이나 유가가 과연 이제 이게 정말 구조적으로, 기조적으로 이어지는 폭등이고, 그래서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이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제 그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미국의 연준의 파월 의장도 일시적이라 얘기를 하고 세계의 이제 모든 석학들이 일시적이라 얘기하는데 과연 이게 정말 일시적이냐라는 부분은 이제 먼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증시를 최근에 한 10여일 정도 악물었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 천연가스가 유럽 같은 경우에 하루에 많아질 때 하루에 40%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7, 8%는 우습게 뛰었고 하루에 3, 40%도 뛰었는데 왜 이렇게 이제 정말 이렇게 많이 뛰었냐, 수요가 정말 공급을 어느 정도 못 따라가느냐 부분인데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을 좀 풀어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재들은 정말 이제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서 피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무슨 우리의 모든 사회 경제의 구조적인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정말 경기 둔화의 상황에서 나오는 절대절명의 악재인가? 아니면 정말 이걸 피해갈 수도 있는데 다른 영향을 받고 있느냐라는 본다면 저는 이게 피할 수 없는 악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부분 이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서 이미 그 스트림 라인 1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어진 라인인데 최근에는 이 스트림 라인 2가 9월 달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어지는. 근데 지금 현재 이 라인이 유럽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왜 허가를 내주지 않느냐면 천연가스에 대한 러시아 의존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러시아에 대한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허가를 시설은 이미 완공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건 유럽인데 부족한 유럽이 오히려 공급을 받지 않겠다라는 이상한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폭락했던 이유는 고점에서 이제 꽤 크게 많이 10% 이상 떨어졌는데 러시아 이제 푸신 대통령이 스트림 라인 2로 공급을 하면 훨씬 싼 가격에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당폭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처럼 정말 천연가스가 없어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가격이 오르느냐, 아니면 지정학적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지금 포함되냐 보면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의 폭등은 정치적인 문제가 상당히 더 큽니다. 그러니까 석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과 호주의 알력에서 비롯되는 중국이 호주산 석탄을 수입 금지하면서 뭐 인도네시아나 혹은 남아공, 브라질 같은 대체 수요 공급지를 찾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 그리고 중국 최대 이제 석탄 생산 지역이 홍수로 이번 주에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력난으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이제 또다시 석탄 부족 문제를 가중시켰는데 결국 이제 호주와 중국의 문제도 사실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중국이 뭐 호주에 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제 악화적 상황에서 떼어먹거나 호주가 공급 안 하는 상황이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호주가 공급 안 하는 상황이고 중국이 못 사는 상황이 아니라 안 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게 구조적으로 경기 둔화에서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악재가 아니라 일단 정치적인 부분으로 선택적으로 나오는 악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보통 제가 지금까지 증시에서 경험은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서 비롯되는 선택적 악재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왜? 결국 이제 국려지책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이 다시 호주산 석탄을 갖다 쓴다는 게 암암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정치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제 열부되어 있고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80% 이상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유가가 이론상 80%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페크에서 지금 현재 공급이 일단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상이고 11월 달 다음 달에 40만 배럴 정도 증산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이상 이제 증산을 못 한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건 안 한다라기보다는 못 한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화석 연료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으로 공장들이 가동이 멈췄던 걸 감안하면 뭐 일거의 생산을 바로 지금 이제 늘리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은 맞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유가가 경기가 좋을 때 한 150불까지도 갔었는데 100불 밑으로 떨어지고 그 부분이 뭐 10불대까지 떨어졌던 경기의
최악의 상황도 있었지만 그 유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셰일가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셰일가스가 뭔지 사실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강풍처럼 글로벌을 몰아쳤던 게 이 셰일가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땅의 지질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게 아니라 셰일가스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방법인데 예전에 이제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이 셰일가스에서 단가가 뭐 80불, 100불 정도 나왔는데 최근에는 대형 셰일가스 업체는 한 50불 이상이면 수익 타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업체도 70불이 넘어가면 수익 타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유가가 한 50불에서 70불 넘어가면 셰일가스 업체들이 예전 같으면 벌떼처럼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오페크도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을 확 늘려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유가 깔아놓는 현상이 왔는데 이전에 유가가 내려갈 때 이제 다시는 100불을 못 올 것이라는 거를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셰일가스 때문이었는데 지금 이제 셰일가스 업체들이 중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했는데 미국은 아직 생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장기간 공장이 멈춰섰다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은 지금 현재 유가 급등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시적인 유가 상승을 보고 생산을 과도하게 늘리기에는 오히려 비용 부담이 더 크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 셰일가스 업체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한 단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냐면 미국은 실제로 산유국으로 따지면 글로벌 넘버 1, 2, 3에 들어가는데 미국은 수출을 하지 않는다. 왜? 전략 비축률처럼 자기 지역 내에서 계속해서 유출시키지 않고 언젠가 모를 부족 현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로 미국이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최근 한 4, 5년 전부터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미국산 원유를 받거나 천연가스를 받으라는 압력을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안 한 나라가 왜 갑자기 미국산 석유를 갖다 쓰라고 우리나라에 압력을 넣느냐. 그게 이제 셰일가스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이제 더 이상 유가가 뭐 전략 비축률도 아니고 언제든지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갖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유가 현상도 역시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의 폭등은 코로나19라는 부분에서 경기가 재개된 부분에서 공급이 일단 일시적으로 중지됐던 셧다운 개념과 물류가 지금 원활하지 못하다는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오는 오버페이스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이 코로나19라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정치적으로 지금 상당한 부분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폭등이 됐는데 대부분 정통한 부분들은 이런 현상은 올 4분기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이고 내년 1분기 정도에 가면 정상적인 개념으로 갈 것인데 그것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라는 전제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 폭등에 대한 우려감은 아마도 지금이 아마 정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4분기 후반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슈는 반도체 부족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우리나라의 특히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 강풍처럼 몰아쳐서 삼성전자가 6만 전자로 떨어지는 결정의 계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본다면 자동차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해결 기미가 조금씩 나온다라는 공급이 조금씩 원활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이번 주에 좀 저점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애플이 아이폰을 1,000만 대 정도 이상 생산을 감소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 이제 직격탄을 보냈는데 이유는 이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큰 폭으로 낙폭을 보였던 부분이 모건 스탠리의 PC용 D램 가격이 하락해서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는 부분이었는데 애플이 이번에 1,000만 대 감소라는 얘기가 나오면 D램 같은 경우는 PC용 D램은 전체 시어에서 한 15% 내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모바일 D램은 50% 넘는 시어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애플 영향을 받아서 이 모바일 D램 쪽으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정말 이제 실적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현실적인 부분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에 PC용 D램 가격에 대한 우려감보다 더 크게 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큰 폭으로 좀 낙폭을 보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부는 맞기는 하고 일부는 또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기도 한데 그 부분이 뭐냐면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은 맞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과도하게 그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공급에 대한 부분과 가격 하락이라는 부분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지금 올 1분기, 2분기, 3분기 추세로 이어진 걸 보면 계속해서 지금에서 예상했던 가격보다 오히려 업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황에 대한 불안감은 이번 해를 놓고 본다면 1분기에도 나왔고 2분기에도 나왔고 3분기에도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그 우려감을 깨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영업이익이 조금 모자란다고는 하더라도 매출액 감안으로 본다면 역시 실적이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 유동성이 축소되는 테이퍼링을 앞두고 성장주들이 당연히 유동성 축소에 따른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와 맞물리면서 삼성전자가 특히 더 메모리 반도체 쪽에 조정폭이 좀 크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레포트를 전부 다 취합을 좀 해보니까 평균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갈 수 있냐라고 할 때 70% 넘는 레포트들이 내년 1분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2분기 제일 길게 보는 레포트들이 2분기 초반까지 이 부분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 최악의 사정을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내년 2분기에 주가가 그 공급 문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면 주가는 그거보다 통상 한 분기 앞에 뛰니까 적어도 내년에 이제 1분기부터는 바닥을 잡고 주가는 반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12월 정도 넘어가는 올 4분기 후반부부터 어느 정도 바닥 확인 작업을 거친 후에 정상적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반도체 부분에서 특징은 지금 미국의 이제 종목별 섹터별 대응을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공급에 대한 부족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가격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쪽은 이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갈리는, 같은 반도체 종목이라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쪽과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확연하게 주가 흐름이 정말 극과 극, 한쪽은 극단적으로 상승하고 한쪽은 극단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 시장도 IT 반등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증시 핵심 이슈가 이제 당연히 이제 위드 코로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원자재 가격에 대한 폭등이나 공급에 대한 쇼태지에 대한 우려감이나 물류에 대한 대란이나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해결하고 정말 증시가 폭등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위드 코로나로 가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문제점들이 한 70%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나머지 30%는 사실 경제와 무관한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나 중국과 호주의 관계나 혹은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가 개선되어야지만 이 부분들이 완전히 해결이 되겠죠. 근데 결국 이제 이 정치적인 부분은 항상 경제가 양극단으로 가게 되면 일시적이나마 타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가장 큰 부분이 지금 바이든 정부가 취임한 이후에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진핑 회담과 바이든이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게 아마 제가 봤을 때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고, 그 분수령과 또 하나의 분수령은 바로 이 위드 코로나라는 분수령입니다. 특히 이 위드 코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그 나라들은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브라질이나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가 더 중요합니다. 왜? 지금 이제 반도체 대란 사태를 지금 보면 삼성전자의 이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우려는 사실 그 애플의 지금 상황을 자세히 좀 뜯어보면 애플 아이폰 30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은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속칭 가장 싼 가격의 아날로그 반도체와 파워 칩셋 같은 이런 부분들, 주로 이걸 어디서 생산하냐면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에서,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이폰에 들어가는 말레이시아의 값싼 아날로그 반도체가 없어서 결국 아이폰을 못 만들고, 아이폰을 못 만드니까 삼성 같은 고가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결국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삼성전자가 결국 공장이 가동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 있는 공장이 가동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아이폰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어떤 면에서는 주객이 전도됐다 할 수도 있고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삼성전자의 D램이 부족한 게 아니고 말레이시아 아날로그 반도체가 부족합니다. 요즘에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위드 코로나가 각국이 언제 이제 재개가 되느냐라는 부분을 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잘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뉴스만 봐도 다 나오거든요. 요즘 제가 열심히 조사하는 게 주로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입니다. 뭐 남미도 마찬가지. 그쪽 나라들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렵게 조사를 해보는데 베트남은 일단 10월 초에 봉쇄 조치가 풀렸습니다. 그럼 뉴스에 보셨겠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이 이제 울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봉쇄 조치가 해제됐고 이제 10월 달 내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겠다 했고 특히 이 반도체 부분, 아날로그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게 말레이시아인데 말레이시아는 제가 찾아보니까 말레이시아도 지금 현재 이제 위드 코로나를 10월 중에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가 코로나19 환자가 최대치에서 한 일평균 2만 명 이상 넘어가다가 최근에 이제 6천 명대로 좀 떨어졌고 말레이시아 생각보다 백신 보급률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18세 이상 성인 인구 중에서 접종이 완료된 사람이 무려 90%입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는 이제 봉쇄조치 해제는 당연한 거고 10월 중에 위드 코로나를 실행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공장이 셧다운된 부분은 봉쇄조치가 해제가 되고 어느 정도 공급의 활로를 찾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이 셧다운이 해제되고 공급이 이제 좀 살아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제 고무적인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위드 코로나는 우리가 뭐 초반에 생각했던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각국의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의 봉쇄 조치가 해제되면서 공장들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부분들이 좀 돌아간다면 제가 봤을 때 이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내년 2분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 어느 정도 방향의 해결의 기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제 이 위드 코로나가 최근에 이제 백신 보급률 확대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말레이시아가 성인 백신 2차 접종 완료율이 무려 90%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백신 보급률이 확대될수록 결국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부분은 되돌릴 수 없는 이제 하나의 큰 흐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승인 임박이 왔다는 부분도 역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분명한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제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리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는 방향과 테이퍼링을 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이제 큰 흐름이고 하나 이제 중요한 이슈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아마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왜 똑같은 얘기를 저렇게 반복을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얘기이기도 하고 지지난주에 했던 얘기이기도 하고 이번 주에 했던 얘기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이따가 HT에서 수급을 볼 텐데 그러면 개인들의 그 수급은 제가 말씀드린 이 방향과 전혀 반대의 방향입니다. 완벽하게 180도 다른 방향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매주 제가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지루하고 듣기 싫으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얘기를 드려도 개인들은 역 위드 코로나 방향과 역 금리 수혜 방향 그리고 IT 성장주의 꾸준한 물타기가 지금 현재 주 방향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증시의 핵심 이슈들을 하나씩 찾아보면 이 얘기를 들으면 전부 다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실 수 있고 방향이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어느 방향으로 이제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매매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고 이 위드 코로나로 가는 부분은 이제 왜 이제 중요하냐는 부분을 계속 강조드렸지만 결국 이제 최근의 움직임을 주가에 이제 우리는 이 위드 코로나라는 부분이 결국 이제 주가와 연관되어 있는데 이 주가와 연관돼서 본다면 대부분 이제 경기에 민감한 종목이나 이 확장주들이 그러니까 바닥권까지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을 받으면서 바닥권까지 다 내려왔고 최근에 주가가 좀 밀려도 지수가 밀려도 이 종목들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가 내려갈 수 있는 인계치에 다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주가 인계치에 다 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바닥권이 아니냐라고 해서 좀 개인들이 이제 매수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런 구간에서 또 증시에 왜 지난 8, 90 조정받고 11월 달에 IT 종목을 못 샀느냐. 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경기 관련된 종목을 못 샀느냐. 똑같은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지난 8, 9, 10월 조정 이후에 IT를 못 샀던 이유나 지금 위드코나 종목을 못 산 이유는 시장이 좋아지려고 하는데 그 종목들은 더 크게 하락해버리거든요.
시장이 상승하기 직전에 오히려 더 빼버리거든요, 종목이. 그러니까 지난 8, 9, 10월달 조정 막판 구간에도 삼성전자가 더 크게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종목을 못 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두 달 만에 60% 올라버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위로 코로나 종목들이 지금 시장이 어려울 때 잘 버티고 있는데 오히려 오늘처럼 이제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 종목도 빼버리거든요. 그러면 개인들은 시장은 상승하는데 그 종목들은 빼버리고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IT 종목들은 오늘 당연히 시장 바닥 확인이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공매도 했던 외국이나 기관들이 겁나니까 이제 차익 실현을 하잖아요. 그럼 그 차익 실현에서 그 종목들은 급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어제 오늘 시장이 급등하는 모습을 잘 보고 있으면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비주도주들은 급등을 하고 그동안 좀 버틴다고 생각했던 주도주들은 오히려 좀 내려가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개인들의 매수의 방향, 클릭은 어디로 간다? 오늘 급등했던 그 IT 성장주로 또 가는 거죠. 근데 그 종목들은 공매도 ช็크버링에 의해서 뭡니까? 단발성 상승이 딱 끝나고 나면 우리가 지금 눌려서 겁나서 못 샀던 위도코나 종목은 어느 날 갑자기 치고 나가기 시작하고 우리가 샀던 물타기 했던 IT 성장주는 거기가 이제 단기 고점에서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과정은 조정과 상승에서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정말 제가 이 서울경제 TV에서 2년 동안 방송하면서 늘 드렸던 얘기고 똑같은 얘기인데 작년에 제가 이 방송에서 기억나는 게 마지막 그 10월 달에 제가 이 방송에서 크게 호소했던 게 제발 삼성전자 팔지 마세요였습니다. 지금이 많이 내려가도 안 파시면 삼성전자 10만 원 갈 수 있다라고 강조적으로 파지 말라 했던 건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뒤집어서 지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을 팔면 안 됩니다. 오늘 좀 빠졌다, 시장은 급등해서 좀 빠졌다, 그럼 매수할 수 있는 추가 찬스죠. 근데 대부분은 지금 이제 오늘 급등했던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 쪽으로 항상 눈이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경기에 민감된 방향이 있고 하나는 공급이 부족했다가 정상화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종목들은 공급이 부족했다가 정상화되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위드 코로나 경기 민감주 그래서 대충 경기가 민감한지 뭐 예를 들어서 경기 민감과 관련 있는 소비재를 산다. 근데 사는데 지금 그 소비재 안 오른다라는 거죠. 왜 안 올라요? 당연히 안 오르죠. 실적이 안 오르는데 어떻게 오릅니까?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라는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이 부족했던 일시적인 경기 둔화를 겪어서 실적이 일시적으로 내려간 종목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좋아지는 거지 원래 실적이 계속 우양하고 있던 종목이 위드 코로나 때문에 더 내려갔다고 해서 이게 코로나 끝났다고 해서 그 종목이 올라갈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이 정상화되는 종목 위주로 선정을 하셔야 되고 그 부분은 지금 잘 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든다면 제가 극단적인 비교를 한다면 의료 쪽에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아도 왜냐하면 지금 위드 코로나는 가장 큰 수혜고 실적이 바닥을 찍고 난 뒤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 급락 때부터 실적이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음식료 관련된 종목은 역시 이제 필수 소비재 아니냐, 소비재니까 결국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 종목들은 지금 이제 보면 원자재 급등에 대한 부분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전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자재 가격 압박은 받는데 제품 가격은 제자리이기 때문에 뭡니까? 당연히 실적 마진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소비재라고 해서 지금 매수를 한다고 해서 올라갈까요? 못 올라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구분을 지금은 좀 반드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로 본다면 이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면 아무래도 수출 지향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상당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급 부족 문제와 물류 대란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위드 코로나로 가가지고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나 혹은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대한 부분,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물류 대란 부분이 해결되면 가장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저는 우리나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증시가 가장 답보를 보이는 증시이지만 만약 이 부분이 위드 코로나 넘어가고 난 뒤에 어느 정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면 가장 크게 증시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저는 대만과 우리나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항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어제 오늘 우리 증시가 갑자기 이제 급등을 했던 부분은 물론 옵션 만기의 영향도 있고, 시장의 이제 바닥권에 대한 공유 쇼크브링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상징적인 부분을 본다면 제가 여기 화면에 적어놨는데 어제 이제 우리가 뭐가 발족되냐면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뭘 하냐면 바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걸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로 가는 과정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 그 방향으로 증시가 이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일 이제 한 가지 좀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위기 상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결국에 이제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부실했던 섹터들에 대한 굉장히 위험스러운 시그널이 나온다.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과 함께 이 유동성이 축소되는 데서 오는 부실함이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거다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들도 사실은 뉴스에 지금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개인들을 굉장히 이제 불안하게 하는데 그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중국의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었고 그걸 이제 대표하는 문제가 바로 이제 헝다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헝다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차지하고 내일 이제 중국이 뭘 하냐면 15일 날 중국 부동산협회 자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제 자담회 이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뭐 민간 기업들 모여가지고 뭐 하는 자담회 아닌가 하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고요. 정부 관리들이 그러니까 공산당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이제 내일이 이런 부분에 대한 분수이 될 건데 잘 보면 코로나19라는 사태 이후에 지금 경제가 재개되는 시점에서 그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기 직전에 모든 악재들이 지금 원자재 가격 인상부터 뭐 부동산 문제, 유동성 다 나오는데 잘 보면 하나하나씩 해결의 지금 기미가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헝다 문제는 내일 이제 부동산 이 협회 자담회가 나오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저는 이게 헝다가 그러니까 마치 이제 보도가 한 달 전부터 되면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저는 큰 문제는 맞지만 이게 시작이 아니고 마무리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 시각은. 왜냐하면 결국 이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은 중국이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부터 1년 동안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파산한 업체가 28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헝다나 지금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업체들 이름도 덜 매기지만 지금 그 문제가 지금 불거진 게 아니고 이미 1년 전부터 정리해 오던 과정에서 이미 280개 업체가 파산을 시켰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큰 덩치에 있는 문제들이 불거졌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저는 일단은 이 한 단락이 마무리되는 구간이라고 오히려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중국이 이제 그동안 280개 업체를 파산을 시켜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옥죄고 대출을 줄이고 압박하고 파산을 유도하면서 정리를 했던 부분을 그러니까 계속 죽여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뭡니까? 줄이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뭡니까? 떡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옥죄고 난 뒤에 뭔가 풀 수 있는 계기를 줘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아마 내일 회의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제 정책이 어느 정도 좀 바뀔 거라고 봅니다. 왜? 이미 이제 한 280개 업체를 파산시켰으면 어느 정도 할 만큼은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책이 이제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부동산 과열 방지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던 거를 과도한 냉각이 방지되는 쪽으로 좀 맞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을 굉장히 강했다면 앞으로는 남아있는 업체들은 부실한 업체들을 빼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업체는 거실한 업체들이잖아요. 그 업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지금까지는 280개 업체를 파산시키면서 버블에 대한 방지가 가장 큰 주안점이었다면 앞으로는 남아있는 기업이 뭡니까? 채무 위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 있는가 부분을 저는 시도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내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그동안 규제 관련 일색이었던 부동산 정책의 일부에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관점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내일 이제 회담에 나올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앞서서 말했던 원자재 급등이라든지부터 지금 이 헝다 이슈까지 나왔던 유동성 위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기 직전에 일단락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증시 분기점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차트상의 고점이나 저점이라는 부분을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겪어왔던 부분들이 경제가 재개되고 이제 이 부분이 정상화되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직전에 불거질 수 있는 문제들이고 사실 그 정치적인 부분들도 똑같은 맥락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그 나왔던 상황들이 어느 정도 해결의 기미를 잡고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뭘 조심하고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건 뭡니까? 어제와 위드 코로나를 하는 내일과 위드 코로나를 하지 않는 오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결국은 정책입니다. 어제나 오늘 백신 보급률이 물론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핵심은 정책에 따라서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바뀐다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게 바로 정책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가기 직전에 사회를 일단 정화시키려는 그 정책적인 리스크에 걸리면 지금은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그 재미없는 섹터에 걸리는 정책 리스크가 예를 든다면 중국 같으면 뭐 사교육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연예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걸리는 거고, 미국 쪽에는 뭡니까? 역시 플랫폼이 걸리는 거고, 소상공인과 관련된 부분이 걸리는 거고, 우리나라도 뭡니까? 역시 플랫폼이 걸리는 거고, 소상공인과 관련된 부분이 걸리는 거고, 똑같은 거죠. 왜? 위드 코로나 가기 전에 일단 사회 정화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우리가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혹은 NC소프트웨어 같은, 혹은 삼성전자나 또 대한항공 같은 뭐 독과점 문제 나왔던 이런 정책 리스크에 걸려 있는 종목은 다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현실에 맞든 안 맞든 이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책과 맞서 있는 쪽의 섹터는 무조건 급락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나 지금 독과점이 나왔던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결국은 이 정책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그 종목이 펀더멘탈이 아무리 좋고 지금까지 수급이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 위드 코로나 넘어가는 상황은 평상시 상황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에 맞선 종목들은 빼야 되고, 그래서 정책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업종의 섹터고, 또 하나는 이제 유동성 리스크죠. 결국 이제 이 유동성이 줄어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보는데, 그게 이제 성장률 쪽이 당연히 안 좋다라는 거는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최근에는 한 3, 4년 전부터 마치 성장주 하면 IT주 같은 이런 이제 등식이 좀 성립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4, 5년 전만 해도 이 IT 종목을 성장주에 크게 넣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성장주 하면 IT 쪽에 워낙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데, 결국 이제 IT 종목이 그만큼 이 성장성에 대한 베네피트, 유동성의 힘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성에 끼어 있는 유동성의 거품이 그만큼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강조드리지만 위드 코로나 종목이라 해서 무조건 다 올라가지도 않고 성장주라고 해서 전부 다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의 섹터나 종목들을 유심히 보시면 거의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종목에서 어느 쪽이 올라가고 어느 쪽이 지금 거품이 껴서 내려가는지와 위드 코로나로 가는 쪽에서 어느 쪽이 올라가고 어느 쪽이 내려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거의 명백하게 종목별 등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잘 참고해 보시면은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장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예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보면 주가 흐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메모리 반도체를 대변하는 마이크론의 주가와 예를 들어서 비메모리 반도체 뭐 AMD나 뭐 엔비디아 주가를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우상향이고 하나는 완전히 우하향입니다. 같은 반도체라 하더라도 그 섹터 차이가 상당히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IT 성장주를 전부 다 버릴 필요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IT 성장주에서 뭔가 가는 종목과 안 가는 종목을 찾는다라면, 특히 장기적인 시각을 뭐 몇 년 이상 가져가지 못하고 대부분 이제 중기적이나 단기적인 승인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느 쪽에서 찾아야 되는지 명백하게 나온다는 거죠. 비메모리 반도체나 후공정 관련된 쪽이나 혹은 그 관련되어 있는 소재 쪽에서 찾는 게 지금은 합리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외국인 수급을 잘 봐야 되는데, 어제 오늘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HTS를 잠깐 좀 보고 넘어가겠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보면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좀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 8월 31일부터입니다. 이때 외국인들이 1조 이상 매수 시작하면서 시장의 어떤 저점을 좀 잡기 시작했고, 그 8월 31일부터 10월 14일까지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6,100억 정도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 8월 30일, 9월달, 10월달 보면 정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은 다 나왔습니다. 뭐 원자재 가격 폭락, 인플레이션, 뭐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 급등, 뭐 모든 뭐 헝다 이슈부터 모든 악재들이 전부 다 종합 선물 세트처럼 쏟아져 나왔는데,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판 게 6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이 대세하라고 가는 그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보면 하루에 1조씩 팝니다. 하루에 1조씩. 근데 지금 이 기간 동안 톡 털어서 외국인들이 판 금액이 6천억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이 6천억 순매도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뱅크, NC소프트 요 6종목만 딱 빼면 외국인은 3조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는 종목과 혹은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IT 성장주, 요 대표되는 요 6개 종목을 빼면 외국인들은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약 3조 원 정도를 샀습니다. 매수했습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결국은 정책 리스크와 성장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종목 쪽은 매도를 했지만 그 외에 이제 위드 코로나나 혹은 금리 인상 수혜가 되는 쪽은 오히려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것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3조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정말 어마어마한 악재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시장은 굉장히 불안하고 지수는 내려오는데 이 구간에서 옛날 같으면 외국인들이 하루에 1조씩 매도하고 선물을 10,000개씩 매도하고 풋옵션을 100억씩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하나도 없고 지나고 보니까 한 3조 원 정도 매수했고 정책적인 리스크와 IT 유동성 리스크를 갖고 있는 이 6개 종목에서만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뭘까? 아, 내가 지금 당장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 정말 외국인이 저 버리는 6개 종목에 내가 승부를 걸어야 될 거냐? 아니면 외국인들이 매수한 3조 원 쪽에 승부를 걸어야 될 거냐? 너무 명명백백하게 보인다는 거죠. 너무 명명백백하게 보이는데 안타까운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3조 원의 반도편에 있는 곳에서 외국인들은 3조 원 매도를 했고 특히 외국인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책 리스크와 유동성 리스크가 있는 종목 중에 매도했던 거를 고스란히 개인들이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그 매수했던 걸 이제 1차 이제 반대 매매를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2차 반대 매매를 또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이제 이 조정과 상승 구간에서 반복되는 누구나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저거 안 살 것 같은 종목에 그 개인들은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한 것 같은데 눈에 안 보이게 3조 정도 매수를 했고 이런 게 이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어제 오늘 지수가 이제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 이게 표면 위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표면 위로 올라오는데 표면 위로 올라올 때는 항상 엇박자가 먼저 나오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머릿속에 알고 있다고 해도 실행하기 어렵다는 거죠. 당장 오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코스닥이 3%나 올랐어요. 코스피도 1% 이상 올라가고. 근데 잘 보면 위드 코로나나 그동안 좀 잘 나갔던 금리 인상 수혜주들은 오늘 1%, 2% 오히려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컸던 코스닥의 IT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하루에 4%, 5%씩 뛰어요. 그럼 당연히 뭡니까? 4%, 5% 뛰는 그 종목도 사고 싶어지는 거죠. 여기가 바닥이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항상 차트는 우리 개인들이 판단하는 가장 잘못된 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차트상에 아래쪽에 있으면 싸고 위쪽에 있으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논리가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차트 위쪽에 있는 게 더 쌀 가능성이 80%가 넘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스템상 확률을 구해본 건데 다우 지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8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2020년도까지 이 차트를 전부 시스템으로 검증을 해보면 차트 아래쪽에 있는 종목과 차트 위쪽에 있는 종목을 검증해보면 위쪽에 있는 종목이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더 싸고.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안 합니다. 아래쪽에 있으면 뭔가 싸 보이고 위쪽에 있으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고점에서 왜 사셨어요? 저점인 종목 왜 안 사셨어요? 라고 생각하기 딱 좋은 게 이제 지금 시점인 거죠. 그래서 IT 성장주들은 전부 다 지금 아래쪽에 있고 위드코인 관련 종목은 전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손은 아래쪽에 있는 IT 성장주로 또 간다는 거죠. 이제 그게 지금 수급에서도 명백하게 보였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한 3조 정도 매수했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항상 주식시장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 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정책의 리스크가 있는 종목과 유동성 있는 종목 한 6개 정도 제외하면 오히려 8월 31일 이후에 한 3조 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느 쪽에 매수했는지는 답이 나온다 그렇죠. 그 부분들을 보신다면 지금 이제 생각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 제가 강조를 좀 오늘 좀 세게 드렸던 이유는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고 여기서 뭐 조금 더 늦추거나 잘못 판단해서 오판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기회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매집을 할 만큼 했고 왔던 가정들은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에서 기회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과연 그렇다면 그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라는 부분을 좀 본다면 실적주 위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이제 유동성장이 끝나면 그 다음 실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장인데 그게 지금 위드 코로나라는 우리가 지금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드 코로나 쪽으로 가는데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는 게 우선이겠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위드 코로나인데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도 안 해? 그럼 가장 중요한 이슈 두 가지는 테이퍼링과 위드 코로나입니다. 그러니까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뭐 헝다 이런 게 아니고요. 테이퍼링과 위드 코로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와 맞물리는데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유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적주 정도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위드 코로나 수혜주인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다음에 금리 인상 수혜주인데 실질이 좋은 종목. 또 하나는 뭡니까? 정말 나는 IT 성장주 지금 많이 떨어진 데서 옥석을 좀 가리고 싶어 하면 유동성 그 성장주에서 유동성 리스크를 뛰어넘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찾아야 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좀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같은 IT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종목 찾아보면 별로 그 낙폭이 없어요. 대부분 고가권에 그대로 있어요. 조금 이제 떨어진 정도지 우리가 보는 낙폭이 거대한 IT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 아닙니다. 그 종목들은 진짜 유동성에 끼어 있는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고요. 실적이 정말 좋은데 이 종목은 진짜 떨어지면 사버려야지 하는 종목은 실제 별로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사고 싶은 종목들은 지금 바닥권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미 코로나19 이후에 주가가 이만큼 뛰어 있는 상태에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옥석 가리기 하고 올라가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 주주가 1,400에서 지금 3,000까지 와, 2,900이 넘어서 3,000까지 와 있는데 아직도 지금 현재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면 그 종목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올라왔으면 주가가 지금 고점을 치고 나가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 종목들 중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가지고 더 갈 수 있는 종목과 이제 못 가는 종목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여기서 지나치게 낙폭이 컸던 성장주들 중에서 저점을 잡겠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의 힘을 바탕으로 거품이 끼어 있다가 그 거품이 제거된 종목은 그냥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면 옆으로 가겠죠, 옆으로.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좀 생각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장기 투자자다 그러면 반도체, 삼성전자 충분히 승부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빠지면 더 빠질 수 있겠죠. 6만 원 빠질 수 있겠죠. 5만 원 빠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거 빠져도 더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적어도 이게 모든 레포트들이 얘기해서 내년 2분기까지 떨어진다면 적어도 주가는 1분기까지 떨어지면 지금부터 내년 1분기까지 계속 분할 매수할 수 있는 분이라면 사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장기 투자자님께 1분기까지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몇 년 보유하는데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도 되는 거죠. 저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가격 수준 이상으로 떨어지면 좀 많이 살 생각입니다. 근데 왜 저는 좀 많이 사냐면 저는 삼성전자를 보유한 게 10년이 넘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걸 팔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삼성전자를 아마 제가 특별한 일 없으면 제 자식한테 물려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이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 밑으로 빠지면 좀 더 사는 거죠. 워렌 버핏이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뭔가 그런 이벤트에서 내려오면 더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사는 것에 대해서 분할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겁먹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단기 투자자가 지금 내년 1분기까지 단 한 달도 못 버티는 사람이 여기서 삼성전자 사가지고 버틸 수 있겠어요? 못 버티는 거죠. 내년 적어도 1분기까지 버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기 계좌에 맞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문구 중에 이건데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계좌가 엉망이신 분들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뭐 수익이 날면 이도 만무하고 지금 뭐 1월달 고점을 지금 10월달에도 못 넘어가고 있는데 당연히 뭐 수익이 안 나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계좌가 IT주나 플랫폼 정책 리스크에 걸렸던 종목들은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참 본인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면 결국엔 투자했으면 뭡니까? 매번 모든 상황에서 수익을 낸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잃어야 될 때 잃는데 그냥 올바른 방법을 잃으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걸 뛰어넘는 수익을 만들 수 있는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박같이 잃으면 그건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오렌 버핏이 했던 얘기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잃을 줄 알아야지 뭡니까? 진짜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 시점에 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명품 강의를 좀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계좌가 파란불이 뜨는 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마음 한켠이 편안해지는 마음입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기를. 그리고 이 증시 분기점에서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지환 수석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가 초록밴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곳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하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 주 토요일 1시에 또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세 분의 서울경제 전문위원님들이 출동을 합니다.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많은 질문 올려주는 만큼 아주 답변들 재미있게 그리고 유쾌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이지환 수석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